했었고, 그래서 제가 사법연수원 처음 왔을 때 저는 막 김앤장이나 광장, 태평양 같은 로펌은 되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았는데, 왜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판사는 정말 경쟁이 없고 되게 그냥 소신대로 지원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법원에 가려면 뭔가 또 공부를 또 되게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때 왜 법원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가. 근데 하여간에 그러다 보니까 판사직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알고 판사가 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도 그냥 막연하게 판례가 좋아서 왔어요.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판사가 되면은 그럼 판사가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를 배우는가? 또 배우지 않아요. 네. 우리가 굉장히 연구회도 많고 학회도 많고 법원에서 법관 연수도 많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 예컨대 민사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폭력 법이 어떻게 개정이 돼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가? 조세법에 대한 법리가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근데 판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법조인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판사가 돼서도 배울 기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 와서 이제 하라는 대로 엄청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막 하다가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막 9년, 10년 차 법조인이 됐는데, 사실은 사법논란이 터졌을 때 판사님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판사로서 추구해야 될 역할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비로소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법조인 분들께서도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로스쿨에 오면 이제 법 공부를 처음에 배울 텐데, 처음에는 이제 법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예, 일단은 뭐 기본 3법에 후사법 7법만 한 것도 너무 힘들지 않나요? 예, 그렇긴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왜 내가 법조인이 됐고 법조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을 하고 싶은 건 되게 뜬구름없지만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일단은 이게 진짜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민주주의의 뜻 아시는 분? 민주주의란 뭘까요? 요즘처럼 민주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때가 없지 않나요? 네, 제가 사실 공부하던 2006년도에는 그때도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죠. 광우병 시위하면서, 국민이 주권자다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민주주의가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라도. 민주주의를 헌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국민이 자기 통치를 하는 정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회가 있고 누군가가 통치를 할 텐데, 옛날에는 왕이 하기도 했고요. 그 전에 신이 통치를 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치를 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이제 헌재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국민의 자기 통치 플러스 자기 통치와 그리고 또 자기 의사 실현. 이런 거를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제 헌재가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한테 통치를 받고 있나요? 그렇게 느껴왔어요? 그러진 않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하여간에 뭘 했을 때 공권력이 우리를 계속 통제를 하니까. 예, 실제로는 우리를 통치를 하는 거는 법과, 그리고 또 실제로는 공권력이 우리를 많이 통치를 하죠. 요즘에는 사인 세력도 사실은 통치 권력 중에 하나로 사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법과 공권력이 있는데 자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이나 공권력을 국민이 통제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간접적으로나마 자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핵심은 그래서 이거예요.
법이든 공권력이든 나를 통치하는 세력들을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법치주의는 뭘까요? 우리 솔직히 법조계니까 진짜 이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법치주의는 뭘까요? 법치주의의 뜻은 뭘까요? 법치주의에 대해서 되게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물론 법을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긴 되는데 그건 그러니까 법치주의랑 조금 구분되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중국의 법가 사상이겠죠. 법치주의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사람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인치주의예요. 반대말이. 그래서 만약에 법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을 다스리면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예컨대 사람이 내가 법을 만든 다음에 내가 통치자야. 내가 통치자인데 내가 법을 만들고 이걸 안 지키면 다 처벌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법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게 돼버리면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예, 이건 법이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 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적용을 안 받는다. 그래버리면 이거는 정말로 내가 통치를 하되 법을 수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치주의라고 될 수 없어요. 법치주의라는 건 정말로 법이 사회를 통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치자든 피통치자든 간에 다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지만 일단은 법치주의의 개념, 기본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법 앞에서의 평등이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인치주의랑은 다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 법을 마치 십계명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만든 법이 있고 이거를 정말 지키는 게 법치주의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법치주의라는 거는 통치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통치자까지도 이 법의 규율을 받아야지 일단은 법치주의인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민사상이든 행정상이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일단 법치주의인 거고. 그리고 또 법치주의랑 민주주의가 결합을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통치자가 없이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법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사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컨대 되게 나쁜 악법이 있어요. 되게 안 좋은 법이 있겠죠. 법은 아니지만 예컨대 72년도에 만들어진 유신헌법과 함께 만들어진 긴급조치가 법적 효력이 있었으니까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악법이겠죠. 그런 악법이 있으면 그러면 이 악법에 대해서 시민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든 뭘 해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악법이 있는데 악법을 안 지키면은 그러면은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 구조상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법치주의 하에서는 국민이 결국은 법을 만들고 국민이 법을 바꿀 수 있고 국민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구속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권분립이라는 건 왜 나오냐? 상권분립은 입법이랑 사법이랑 행정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 하에서 하나의 통치자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을 세 개로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세 개가 다 합쳐지면은 국민이 자기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어떤 되게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통치당할 위험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통치자를 두지 않기 위해서 통치 권력들을 기능별로 다 분리를 시키고 서로 견제를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절대 누군가에게 통치당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다음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각각 이제 통제를 해나가겠다. 이런 이제 구조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권분립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단적이고 상권 분립 안 된 데도 있고 뭐 하여간에 입법부랑 사법부랑 이게 항상 분리가 된다든지 뭐 행정부랑 입법부가 항상 분리가 된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취하는 것도 있고 내각제를 취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여간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이 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입법은 선거를 통해서 하고 행정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일단 선거를 하고 사법부가 사실은 견제를 진짜 안 당하는 곳이긴 한데 사실은 좀 더 견제가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민주주의 그 우리나라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개념들이 잘못 이해가 됐을 때 이제 좀 되게 쉽게 흔들려서 국민이 통치자가 아니라 피통치자의 이제 그 단계로 전락을 하게 된다든지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법을 수단으로 한 인치주의가 발생을 한다든지 삼권 분립이어야 되는데 삼권 협력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법농단이 대표적으로 삼권 분립이 이제 침해된 사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가 하나가 있고 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법조인이니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아무래도 적어도 이게 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치다 보니까 법조인으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법조인은 조금 바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으면 그 교과서대로 우리는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정치인이나 아니면 행정가보다는 법조인은 훨씬 더 좀 바보 같고 더 원칙적으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헌법의 체계, 우리는 헌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법조인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인 이상. 다른 데서는 다른 가치를 쫓더라도 법조인이라면 나는 법을 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사실은 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중에서도 법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헌법을 배우면은 서로 충돌되는 관계라고도 배우실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왜 민주주의랑 법치주의는 또 충돌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국민의 자기 통치를 결국은 의미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이제 작동이 되죠. 예, 그래서 선거도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거고 많은 표를 받은 정당이 다수당이 되고 그리고 다수당 중심으로 입법이 또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이 되겠죠. 대통령도 하여간 선거를 통해서 뽑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요. 국민의 하여간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정치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렇게 국민의 다수가 이렇게 국민의 다수대로 나라가 다스려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수의 위치를 점하지 못한 소수가 웬만한 거는 다수의 입장과 내가 안 맞아도 따라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로 홀로코스트 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독일에서 나치당은 처음부터 총칼 들고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오늘인가요? 5.16이 오늘인가요? 오늘이네. 네, 오늘 옛날에 오늘 몇십 년 전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정말로 사실 군대 내 세력이 정말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실은 헌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이제 독재를 하기 시작했다면 독일의 나치당은 사실은 정말 국민 다수의 처음에는 호응을 얻어서 그 통치 권력으로 떠올랐어요. 굉장히 소수당이었는데 그 당시에 독일 국민이 가장 원하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 선동을 해준 거죠. 독일 국민은 정말 우수하고 우리는 하나로 합쳐서 유럽을 다스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 정권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서 그 히틀러나 나치당의 존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독일에서 통치 권력을 처음에는 획득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후에 독재를 했죠. 그러면서 나치당이 독일 국민들의 이제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소수를 탄압하는 탄압받는 소수 민족에 대한 이제 타겟으로 잡은 게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처음부터 죽이진 않았어요. 처음엔 유대인한테 나라를 떠나라 그랬죠. 니네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이제 그 땅을 마련을 못하니까 죽이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반발도 일어나긴 했지만, 그 독일 국민 대다수가 그때 사실은 유대인에 대한 핍박,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살을 하진 않았을까? 유대인에 대한 혐오, 유대인에 대한 차별, 유대인에 대한 배제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저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치 정권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 당대의 독일의 철학자들이라든지 독일의 판사들, 법조인들까지도 다 사실은 승인을 해준 거였죠. 그러면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그 세계대전 다 정리가 된다면 독일이 이제 강제 반성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이제 반성적인 이제 철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헌법 철학에서 이제 나온 흐름이 뭐냐면,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가 만약에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누군가가 막아줘야 된다. 아무리 다수결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다수와 언제나 일치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헌법 철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그럼 이런 다수가 만약에 헌법적 가치를 침해를 할 경우에 그걸 누가 막아주느냐? 그걸 사법부가 막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의 개념이 이때 변해요. 예. 법치주의는 다수결 입법에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위배할 수는 없다. 헌법적 가치 안에서 입법에 구속된다는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긴장관계라는 이제 이론이 왜 나오게 되냐면, 다수가 헌법을 어길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로서 다수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다 독일에서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독일식 논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되게 맞게끔 우리 헌법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구성 논리를 보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도 사실은 선출도 있기 때문에 입법부는 국민이 뽑죠. 행정부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그런 다음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의한 청문회 동의 같은 거를 거치게끔 하는 자리들이 있죠. 모든 장관은 아니지만. 근데 사법부는 국민이 안 뽑아요. 국민이 안 뽑고 뭐 청문회도 대법관 외에는 없어요. 판사는 국민이 안 뽑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수에 의해서 선출되고 흘러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수가 선출하지 않은 사법부가 가끔씩은 제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구성 논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의 가치 중에 하나가 소수자 권리 보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수자 권리 보호는 내가 이 사법부 법관의 역할이 소수자 권리 보호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지금 이제 피의자로 재판받고 계시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임기 내내 강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법조계의 사회가 형식적으로는 다 동의를 해요. 소수자 권리는 사법부가 보호를 한다. 혹은 위헌적인 거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입법, 행정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제어를 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사법부가 광의의 사법부를 보면은 헌재와 법원이 있죠. 헌재는 국회에 위헌적인 법률을 위헌을 내리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의 위헌적인 이제 처분 같은 것들을 행정법에 의해서 취소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의 역할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물론 변호사들이라든지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변호사는 아예 사인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 논리, 이런 헌법적 가치를 따르고 헌법으로 인해서 공권력의 침해를 막아주고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거는 오로지 법원의 역할인가, 다른 법조인들의 역할은 아닌가? 그건 아니죠. 예. 사법부를 누가 움직입니까? 재판을 하면은 난 처음에는 내가 판사가 됐을 때는 판례를 판사가 생성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재판을 제가 9년째 하고 있는데 해보면은 변호사가 거의 생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는 거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가끔씩 되게 답답해요. 예. 이런 거 좀 주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 보호를 위해서 기획소송 같은 거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기획소송,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익소송들이. 사실은 그런 거를 해줘야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검찰은 행정부 소속에서 수사를 하긴 하지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공권력이죠. 수사권은. 강제 수사권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적법하게 최대한 위법하지 않게 수사권을 행사를 할 책무가 있죠. 네. 물론 그게 잘 이루어졌냐 하면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이번에 수사권 조정 논란을 하면서 검찰이 뭔가 수사에서의 인권 보장에 이렇게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켜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하에서 어쨌든 간에 헌법적 가치를 가장 어떤 직역에서든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위헌적인 공권력이나 소수자 권리 보호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직역보다는 좀 더 예민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변호사가 되든 검찰이 되든 특히 판사가 되든 그런 생각은 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한 것도 저는 9년 걸렸어요. 9년 동안 이제 계속 조금씩 판사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역할이 정립이 된 거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보통 헌법 배우시면은 헌법 이론 배울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배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뭐가 무너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서 볼까요? 저는 사실 법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몰랐어요. 거의.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예컨대 해방 이후에 대해서 많이 배우나요? 국사 시간에? 저희 땐 배우긴 배우는데 일단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그래. 거기 막 대충 막 건너뛰면서 이건 100년 후에나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진짜 막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해방이 되고 어쨌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뭐 부정선거 뭐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6.25 터지고 뭐 장면 내각 들어섰다가 뭐 거의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쿠데타 일어나고 뭐 그랬던 것 같다. 막 이 정도로만 배웠었거든요. 그 진짜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근현대사를 법원에 들어와서 배웠어요. 제가 2011년에 이제 임관을 해서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해에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동일방직 사건이었어요. 동일방직 사건 혹시 아시나요? 동일방직이라는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여공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어린 애들이 10대 애들이 공장에서 정말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진짜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 하고서는 노동권을 주장을 하면서 파업을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이제 군부 정권이 아주 무참하게 파업을 이제 해산을 시켰죠. 그때 이제 막 그 여공들한테 똥물 끼얹고 이래가지고 똥물 사건으로도 유명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공들 그 당시에 버티고 있다가 옷 찢어지고 다 끌려나가고 막 그랬었던 사건인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게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조사가 들어와서 저희 쪽에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사건을 알게 됐고 기록을 봤어요. 기록을 봤는데
되게 두꺼워요. 예, 일단 과거사 조사를 한 기록이 진짜 두꺼운데 그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정권이 정말 일단 치졸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지? 70년대 후반인가 그때쯤 일어났는데 그 후로 한 20년인가 30년을 그 여공들을 다 추적을 해요. 그래서 그 여공들이 어디에 취업만 하면 그 공장에 알려요. 그래서 해고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여공들이 처벌받고 나서도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해요. 되게 오랫동안.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당연히 어디 취업만 하면은 그 안기부인지 국정원인지 어디선가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또 잘리고 또 잘리고 또 잘리고 어디서든 잘리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녀도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구하니까 엄청나게 하층민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 짓을 진짜 80년대부터 그쵸 70년대부터 진짜 90년대 한 20년은 한 것 같아요. 정말 집요하죠. 정권이 진짜 집요했어.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가가 국민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얼마나 잔혹했는가.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깨닫게 됐었고. 특히 요 민주주의 개념에서 나오는 내가 헌법을 배우면서 정말로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유교적인 관점에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은 되게 우수한 헌법이에요. 전 우리나라 헌법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상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헌법의 구조를 봐도 기본권 조항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치 체계인 게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탄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진짜 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헌법 구조는 사실 72년도 유신헌법도 똑같아요. 예. 유신헌법도 사실은 아주 이상한 헌법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 그래도 하여간에 똑같아요. 이런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헌법에 비추어 봐도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삼고 국가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탄압을 한 건 굉장히 그 당시 헌법에도 반하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나는 헌법 배울 때 사실 이 개념을 알고 막 진짜 되게 감동해가지고 진짜 나 공부하다가 막 내가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진짜로. 저는 되게 그랬었어요. 저는 법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연수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연수원 시험 공부하다 갑자기 울컥하면서 막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배우다니 막 이러고 막 되게 기뻐하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 법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거 보다 보면. 근데 요 개념이 난 진짜 좋았었고, 요 개념을 정면으로 어겼던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7,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을 탄압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탄압받는 국민 입장에서 뭐냐면, 나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실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국가가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말로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나에겐 국가란 없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국가라는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국가가 나를 버렸다. 나는 국가가 없는 국민이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생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때 굉장히 동일방직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서는 공부를 막 했어요. 연구를 막 했는데 그때 그래서 긴급조치에 대해서 판결문 같은 거 그 당시 판결문들 막 검색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정말 내가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최종적으로는 법원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그때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그 독재 정권은 확실히 민주주의는 무너졌었고 국가가 어쨌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헌법으로 봐도 반헌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긴급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 당시 유신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어. 그러면은 그걸 누가 막았어야 했냐? 법원이 막았어야 했어요.
근데 안 막았어. 안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컨대 내가 이제 1년차 때 동일방직하고, 동일방직이랑 뭐지? 6.25 때 그 대학살 사건 이런 거 하고, 남부에 가서 형사사건을 했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긴급조치랑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왔던 재심 사건들이 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기록을 막 봤지. 기록을 보면은, 막 체포되고 구속된 게 한 달이 넘는데 영장이 없고, 그리고 또 분명히 고문당해가지고 고문 후유증까지도 고문 후유증이 남아있는 피고인들이 있는데 재판 기록에 보면은 뭐 고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사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 72년도부터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형사법에 따라도 고문에 의한 증거는 위법수지 증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럼 그 당시에도 법원은 고문에 의한 그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를 할 책무가 있었어요. 사실. 근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 피고인들이 주장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피고인들이 검찰이랑 경찰에서 고문당하다가 자백을 하게 돼도 법원에서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와서 고문당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법원이 안 들었을 뿐이죠. 예. 그러면서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법원이 그때 고문에 의한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고문에 의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무죄를 적극적으로 선고를 했었더라면, 혹은 고문에 대해서 이건 불법행위다라고 그때 판단을 내렸었더라면, 그리고 긴급조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법원한테 위헌심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법원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러면은 적어도 그렇게까지 만연하게 고문을 하진 못해요. 법원이 그런 규범적인 판단을 만약에 내렸었더라면. 내리지 않은 거죠. 법원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사실은 독재가 가능했던 거예요. 독재에 사실 그 당시 법원은 고속도로 깔아준 거예요. 규범적으로 다 승인해 줬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독재는 왜 일어나냐면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헌법적인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가 안 일어날 때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정권과 사법이 손잡아 버리면 독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 그 법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법조인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법이 스스로 법을 통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통치자에게 그걸 바쳐버린 꼴이니까. 법치주의를 스스로 허문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 독재주의 때는 독재 당시에는 인치주의였던 거예요. 독재 정권이 법을 이용을 해서 그냥 국민을 다스려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법치주의라고 할 수도 없어요. 법은 굉장히 그때 강력했죠. 7, 80년대 법의 효력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법 안 지키면 잡혀가는데. 법이 지켜졌다고 해서 그 당시가 법치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법이 통치를 한 사회가 아니라 법원이 법치를 스스로 통치자에게 갖다 넘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치주의 사회였던 거죠. 이 경악할 구조가 다시 일어난 게 사법농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이때만큼 노골적이진 않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여간에 이때만큼 노골적일 수는 없거든. 사람들이 그때보다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할 수 없으니까 몰래 했죠. 몰래 다시 대법원이 몇몇 정권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정권에 협력을 했죠. 대법원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법행정자들, 판사 중에서 사법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재판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죠. 예, 대법원장을 통했다면은 재판과 사법행정이 분리가 그렇게 쉽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행정을 담당하던 판사들이 스스로 재판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랑 논의를 한 거예요. 다시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강제징용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걸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모의를 해요. 뒤집지 못하면 적어도 시간이라도 끌어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한번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인데 재상고돼가지고 5년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 원고 9명 중에 8명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법원이 이런 짓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사법농단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만 정도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뿐이지 7, 80년대에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판사로서 진짜로 좀 되게 너무 황당했었고 어쨌든 저는 법원의 역할을 사실은 그 재심을 하고 과거사 재판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하여간 좌절스러웠어요. 우리 법원이 그때 제대로 역할만 했으면 그렇게까지 심한 일은 안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두 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를 통제를 못해서 사법부가 지멋대로 날뛰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판사인데 판사님들은 보통은 판사들 중에서는 오랜 격언이 있죠. 판결로서만 말한다. 그걸 되게 지키고 싶었는데 사법농단에서 말하려고 보니까 판결로 말할 수가 없어. 판결에다 각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판결 딱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지급하라 이러고 각주에다가 그래서 사법농단은 상권분립의 위반이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법조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이 사법농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은 법원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법조계의 역할이거든요. 법조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당시 독재 시절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제일 잘못을 했지만 검찰도 만만치 않게 잘못을 했었고 그나마 이 당시에 법조계의 희망은 변호사였죠. 그때 진짜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긴급조치에 대해서 내가 대법원 판결들을 봤는데 대법원 판결이 한 4장 정도 되거든요. 3장 반 정도가 변호인의 주장이에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네. 위법수집 증거 무효다. 이거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안 된다. 긴급조치 위헌이다. 부터 시작해서 대국민 저항권까지 나올 수 있는 법적인 주장은 다 나와요. 진짜.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한 3줄 정도로 쳐요. 다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그 판결문도 실제로 보고 진짜 너무 짜증났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어쨌든 무너진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조계 자체가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평상시에는 우리 뭐 대여금 소송하고 형사재판 뭐 사기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위기가 일어났을 때 사실 법조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법으로서 결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저는 2년 동안은 판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법농단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상권분립에 대한 얘기라면 네, 일단 여기서 한 텀을 하죠. 네,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제가 법원을 너무 심하게 비판했죠. 제가 친한 언니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언니가 나한테 진짜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로스쿨생들이 정말 재판을 되게 신뢰한대요. 사법부도 신뢰하고.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언니는 이 판결에서 비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로스쿨생들이 그렇게 판결이 나온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사법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이렇게까지 법원을 덮어놓고 믿어주는 곳이 있는가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재판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스쿨생들은 예비 법조인이다 보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법조계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고 또 법원에 대해서도 그런 신뢰가 되게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법원을 가열차게 비판을 한 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반론도 되게 환영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막 인터뷰하고 막 말하기 시작한 것도 와 이게 그냥 넘어가면은 난 진짜 판사로서 못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걸 다시 넘길 수 있는 법원에서 내가 어떻게 판사로 일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왜냐하면 한 번 잘못을 했는데 비슷한 잘못을 또 저지른다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에서도 사법농단이나 특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분분해요. 분분하고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형사상 범죄는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의견이 되게 분분하다고 알고 있어요. 고대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고대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당연히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질문이나 네. 다른 생각은 아니고 그냥 판사님 강의 쭉 들으면서 고민이 됐던 지점은 결국 그동안의 판사들이 소위 잘못된 판결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최종적인 마사지를 해줬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책임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없을지 제가 아직 1학년이라서 중간고사도 못 보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거 되게 문제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법원에 있지만 우리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판사님들이 사실은 과거사나 이제 재심 사건을 하면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죄송하단 말은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법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진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러세요? 재판할 때 진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뭐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이러긴 하는데 딱 한 번 진짜로 통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재심 판결 선고할 때였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피고인들한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말뿐으로 하는 거지 사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판단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당시 고문기술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같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 재판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서는 청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인용된 판결례를 못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한테 만약에 재판 사건이 오면 사법부의 책임을 인정할 것 같아요. 예컨대 그 당시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다 보다 주류 학계에서 헌법학계에서도 긴급조치가 합헌이다라는 그 의견이 되게 강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땐 정권이 학계도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판사들이 예컨대 진짜로 긴급조치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방공법 그 공소사실 보면 말도 안 되지만 하여간에 그게 방공법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그게 판단이라면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내 판단도 10년 후에는 이상한 판단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예컨대 고문당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는데 증거조사를 안 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절차 위반이거든요. 재판 절차 위반은 위법하잖아요. 솔직히. 나는 사실은 언젠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고 나는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나는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좀 비판적이에요. 근데 적어도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책임이 그렇다고 하더라면 적어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잘못에 대해서 판사들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가장 큰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재발 방지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마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저랑 같이 이제 사법농단에 대해서 좀 많이 분노하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판사님들은 했던 역할들은 첫 번째는 이게 다시 한번 은폐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사법부가
은폐하지 않고 이거를 제대로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게끔 하자라고 판사들이 많이 이제 그때 행동을 했었어요. 판사회가 그때 그래서 많이 열렸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법농단 사실이 사법부 내에서 은폐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려지고 수사로까지 넘어가게는 된 거죠. 그 정도의 판사들에게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판사님들 중심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판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사태를 기록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혁을 하자는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판사님들 그래도 2017년도부터는 이제 좀 많아진 상태고, 우리끼리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정권에 협력을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제도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법부가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 스스로 어떤 전향적인 책임을 졌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또 이제 그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그 국가배상 책임을 사법부 스스로 계속 제한을 하는 이제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긴 해요, 저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서도 국가에 의한 대규모 공권력 침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상 금액을 줄이거나 하는 거는 그 흐름에 잘 안 맞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대법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하급심에서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한 번 또 나왔죠. 근데 사실은 대법원이랑 반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은 지금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게 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다시 판단이 내려질 것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사법농단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싶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제 앞으로 법원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법조 일어날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특히 판사라면 저는 판사는 정말로 이제는, 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좀 하시는 분들이 법원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법관 임용 절차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너무 안 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로스쿨 너무 빡세지 않나요? 이런 수업 듣는 거 자체가 사실 부담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뭐 민사재판 실무 하나라도 더 하고 뭐 이런 게 더 솔직히 변호사 시험에는 더 도움이 될 거고, 우리 법조인 양성 과정이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터지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항상 그런 편이라. 근데 법원도 이제 뒤늦게서나마 조금씩 더 고민을 하고 있고, 나중에 판사로 들어오실 분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판사의 역할만, 그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만을 이게 행사하겠다는 분들이 전 법원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멋있는 역할, 행정부나 입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국익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가는 역할은 판사한테 안 어울려요. 판사는 재판만 해야죠. 재판만 하고 싶을 때 여기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국익을 위해서 뭔가 입법이나 행정을 움직이고 싶으시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얼마든지 정치인이나 행정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셔서 거기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법부에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이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판사는 약간 바보 같아야 돼요. 자기의 권한 범위를 자꾸 넓히려고 하면은 되게 위험해진다고 생각해요.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요 소수자 권리 보호, 요걸 보면은 좀 되게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슨 절대 법원 소수자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절대 재판에서 뭐 빈자와 부자, 가난한 자 부자 중에 가난한 자 편을 들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법원의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소수자 권리가 침해가 됐을 때는 좀 더 강하게 막아줘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소수자 권리라고 하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인권을 다시 우리나라 헌법상 익숙한 개념으로 바꾸자면 기본권이에요. 헌법상 기본권. 비슷해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이 막아줘야 된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든 아니면 요즘에 헌법의 대사인적 효력, 요즘 되게 익숙해졌죠.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든 간에 침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사법부가 하는 거죠. 광의의 사법부, 헌재부터 법원까지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는 사실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사실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이 가장 첫머리부터 이렇게 설정해 놓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어떤 측면에서 보장을 해 들어갈 것인가는 법조인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특히 법원 같은 경우에 이 기본권 보장에 이제 소홀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자면 또 견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 법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인권에 진짜 관심 1도 없었어요. 예. 그랬고, 그리고 뭐랄까,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어디서 이렇게 집회 시위하고 막, 그런 것만이 인권은 아니에요. 물론 나는 인권 변호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들이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인권 변호사들 중에 재벌도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인권 변호사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든지 진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인권 보장은 사실은 법조 3륜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도 사실은 그쵸, 인권 보장 수사 어쨌든 한다니까 해야죠. 법원도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인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예컨대 주변에 혹시 장애인 우린 모두 장애인이에요. 저 라식 수술했거든요. 저 사실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죠. 안경 끼셨죠? 시각장애인이에요. 하지만 장애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안경이나 수술로 인해서. 근데 그거보단 좀 더 중증의 장애인 친구가 주변에 있으신 분이 있나요? 친구나 친척이든?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나 뭐 아는 사람, 지인이 있는 분 있어요? 쉽지 않죠.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커밍아웃은 잘 안 하니까. 아니면은 뭐 그래요. 사실은 여자들은 사회에 나오면은 여성인 것만으로도 한 3, 40대가 되면은 약간 내가 왜 여성이 차별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요. 네. 여판사들이 직장에 와서 직장생활 한 9년 정도, 9년, 10년 하면 그때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 나도 지금까지는 정말 남녀차별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좀 알겠다. 사회생활에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약간 마이너리티성을 좀 이해는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보면 어쨌든 간 로스쿨까지 왔어. 고대 로스쿨이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메이저에 속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메이저에 속하시는 분들이 마이너에 속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상상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은 타인에게 공감 능력이 있긴 하지만 상상력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경험하고 보지 않으면은 그 상상력이 확대되진 않아요. 되게 추상적인 단계에서만 머무르게 돼요. 추상적인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되게 쉽게 포기가 가능해요. 예컨대 장애인 저상버스 필요하지만 버스 회사가 정말 적자가 흐르고 뭐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 힘들어지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쉽게 타협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장애인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이 예컨대 서울에 여기 안암동에 살면서 저상버스가 없을 때 친구를 만나러 광화문까지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루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정말 와닿게 돼요. 정말 부자 장애인, 재벌 장애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운전기사 딸린 차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에서 한 구역이라도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법조인들, 특히 판사님들 있잖아요. 진짜 메이저예요. 특히 거기서도 군법무관 거친 남자 판사님들 메이저 중에 메이저예요. 진짜. 한 번도 마이너에 속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깨달아요. 공부도 잘했어. 아들이야. 거기다가 연수원에서도 공부 잘했어. 군법무관이야. 뭐 맨날 법원에서도 법원을 이끌어갈 기둥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커. 정말 근데 이제 내가 나랑 친한 판사님들 대충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랑 친한 판사님들은 그래서 되게 많이 들으려고 해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추상적으로 말을 하긴 쉽지만 우리가 정말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 사람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나와 같이 똑같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않고 막연히 상상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인권 보장이 법관의 의무, 책무구나 라고 느낀 다음에 그럼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미친 게 그거였어요.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 사람에게 발언권이 주어지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고 그걸 들어야지만 우리도 타인을 상상을 해낼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이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물론 이것만 가지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자유가 있으면 생각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죠. 그렇기도 한데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본권이 제대로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할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표현의 자유가 이제 집단적으로 나왔을 때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2016년도 말에 광화문 집회 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법원이 진짜 많은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우리가 봤을 때 집회 시위하면 뭐 파업 혹은 뭐 시끄러운 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너무 과격하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저도 기본적으로 과격한 집회 옆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보장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우리가 그걸 듣고 상상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민주주의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통치이기 때문에 다원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명 한 명이 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다양성이 다 인정되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거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보면은 민주주의와 다원성 보장을 거의 동급으로 놔요. 다원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다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갖춰야지, 그래야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룩되는 거죠. 예컨대 남자는 이래야 돼. 대한민국 국민은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점이 하나로 설정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물론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죠. 다 그렇진 못하지만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이런 게 사실은 뭐 좌파 복지국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진짜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여기까지 이제 인권 얘기까지 했으니까 또 뭐 얘기를 하고 싶거나 뭐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나요? 저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 언론으로부터.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말한 거 진짜 원칙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기에는 판사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리엔티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판사는 헌법 가치에 그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 항상 그래서 검증을 받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 되게 원칙적인데 혹시나 이게 누군가에겐 불편한 얘기인가. 근데 하여간 내가 봤을 때 되게 원칙적인 얘기예요. 솔직히 요 정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질문. 사법농단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판사들이 사실 사법농단이 밝혀지게 된 거는 정말 우연히 밝혀졌죠. 우연히 양심선언을 할 정도의 양심을 가진, 공개적으로 양심선언을 할 정도의 그 양심을 가진 판사를 사법 행정처로 행정처가 진짜 바보짓을 한 거죠. 스카우트를 하려고 한 그 우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스카우트 하면서 이러저런 지시를 내렸고 이탄희 판사가 거부를 하면서 거부를 공개적으로 했죠. 자기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일은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런 우연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이탄희 판사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섭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세련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사법농단 주도 판사들이 실수를 하게 된 건데 그런 실수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사법농단 사태를 막는 방법은 판사들이 착해져야 되는 건지 착한 판사만 뽑도록 뭔가 판사에 대한 그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 이 사법농단 사태를 잘 아세요? 2017년부터 이어진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상상. 밝혀진 거. 네, 밝혀진 거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 처음에 판사들이 이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탄희 판사님 이제 법원 나오셨는데 이제 이탄희 판사님이 법원 행정처라고 사법행정을 하는 곳에 이제 발령을 받았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해야지 하고서는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인사를 돌아다녔는데 이제 법원 행정처 이제 선배 고위 법관이 이제 이탄희 판사한테 뭐 희한한 말들을 한 거죠. 그 네 컴퓨터에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이 있을 텐데 너무 놀라지 마라. 나쁜 의도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제가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데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공동학술대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기계 있는
학술대회를 한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법관을 관료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이제 하는 학술대회를 연대랑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공동 학술대회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탄희 판사님이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법원에서 할 행동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었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갑자기 법원 행정처에 발령받은 판사가 일도 시작을 제대로 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은 좀 문제가 커질 테니까 사직서를 온 힘을 다해 막으면서 이탄희 판사님한테 그럼 행정처가 아니라 다시 재판에 복귀를 할 수 있게 인사명령을 내려줬고, 근데 이 인사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었어요. 우리 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에 발령받은 사람이 일도 시작하지 않고 다시 원법원으로 복귀하는 인사가 지금까지 내려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판사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보도가 났고, 그런 법원 행정처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면은 밝혀내고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전국적으로 다 판사회의 열면서 진상규명 요구하고 책임 소재 규명 요구하고 법원 행정처 못 믿겠다. 우리 전국법관대표회의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밝혀졌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법원 행정처가 그냥 판사들 좀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좀 해산시키려고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그게 아니라 막 원세훈 재판 문건이 밝혀지고, 더 해보니까 강제징용 재판 문건이 밝혀지고 청와대랑 뭘 했다는 문건이 밝혀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저희가 놀랬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판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가 뭘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더 몰랐고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 가능한 거죠. 알고도 하진 못하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 문건들을 보면은 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 행정처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런 문건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일단은 사법행정이 너무 비공개, 불투명했다는 게 일단은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법행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해진다면, 국민들이 사법행정에 대해서 맘만 먹으면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면, 판사들에게 좀 더 공개가 된다면 적어도 되게 심각한 문제 행동을 하지는 못하겠죠. 아니면 하더라도 그걸 진짜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제약이 될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법행정의 공개 투명화가 필수적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법행정이라는 거는 이제 법관의 인사부터 해서 법관의 예산, 법관의 이제 판사들의 뭐 이제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부, 청와대랑 행정부가 하는 일을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행정권자가 하는데, 그거를 판사들이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법행정을 이렇게 판사들이 올인해서 담당을 하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있긴 있죠. 일본도 그러고 있고. 근데 다른 나라에선 사실은 사법행정을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담당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배우셨을지 모르지만 행정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관료주의라는 게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행정은 관료화가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표준적이 되고 표준제가 도입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상명하복제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되고 도식적인 이런 행정체계를 갖춰가는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재판은 되게 달라요. 재판이 관료화되면 망하는 거예요. 재판에 표준 재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해서 독립된 재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재판이 표준제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판례 변경이 안 일어나요. 우리 예컨대 예전에는 종중의 여자 종중원들은 종중원으로 인정을 안 했었죠. YMCA 선거 여자들 투표권 없었어요. 예. 그런 것들 다 하급심에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러고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치받아 올려서 대법원이 판례 변경한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표준 재판제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재판에 대해서 다 답이 있으면
판례 변경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게 아니라 독립해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관료화랑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법행정을 판사가 해. 그럼 내가 재판을 하다가 한 2, 3년간 사법행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일에 대해서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표준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된 다음에 내가 다시 또 재판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럼 나는 다시 무슨 레드선 한 것처럼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분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을 할 때도 그때 배웠던 그 사고방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재판에 있어서도. 아, 사법부가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면 사법부가 국회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법행정을 판사가 담당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다. 왜냐하면 재판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원 내에서 진짜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래도 사법행정은 판사가 해야 된다라는 의견, 사법행정에서 판사를 빼자 이런 의견. 근데 하여간에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적어도 사법행정을 판사가 담당하지 않으면 법원 행정처에서 재판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밝혀진 것 중에 되게 충격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법원 행정처 판사가 재판하는 판사한테 뭐 연락해가지고 뭐 했다. 근데 판사가 판사니까 연락을 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 있지. 판사가 아닌 사람이 연락을 하면은 훨씬 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과 사법행정 간의 그 유착을 깨기 위해서도 사실은 사법행정에 판사가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일단 사법행정 공개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근데 모든 제도를 도입을 해도 판사가 개떡 같으면 진짜 백약이 무효예요. 예. 어떤 제도도 운용하기에 따라서 바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판사를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법관 임용 절차에 대해서 시민이 좀 더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법부의 독립하고 재판의 독립은 개별 재판의 독립은 이제 다른 거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내용이 이제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원칙이고, 그래서 법원 행정처가 또는 대법원장이 그 재판 결과에 관여하려고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장 내지 법원 행정처에서 개별 법관에게 어떤 요청 같은 거를 요청하는 게 그렇게 큰 그 스캔들이 될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법원을 이끌어왔다라는 거고 이미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좀 조직적으로 하려고 해서. 근데 굉장히 많죠. 그게 가능한 거는 솔직히 인사권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도적인 문제가. 그렇죠.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해체하고 판사들이 그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는 그 제도 개혁, 인사제도 개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예컨대 그러니까 판사들 사이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승진이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법원장 보임, 대법관 그리고 고등부장 이런 승진제들이 있었고 사실 그 승진제를 통해서 판사들이 굉장히 인사권에 확 예속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판사들의 목표가 20년 후에 내가 고등부장 되는 거예요. 이거 고등부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인사상의 뭐랄까 스펙들이 있어요. 판사들 사이에서의 스펙. 근데 그게 거의 다 뭐 사법행정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고등부장이 되고 고등부장이 돼야지 법원장으로 나갈 수 있고 예전에는 법원장 중에서 또 대법관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가 쫙 이렇게 선 거죠. 그래 이 코스를 굉장히 촘촘하게 평정이나 이런 걸로 관리를 하면서도 또 뭐냐면 이게 객관적인 어떤 인사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사실은 맘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조질 수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구조였어요. 대법원장 인사권의 재량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판사들이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판사들이 몰랐을 리도 없을 텐데 그리고 그 판사들이 다 10년 차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걸 몰랐을 리 없었을 텐데 왜 여기에 협조를 했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그 인사권이에요. 적어도 눈밖에 나긴 싫었다. 그리고 잘하면은 발탁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인사제도를. 그래서 지금 2년 전부터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하면 해체를 할 것인가. 이렇게 승진에 민감한 판사들의 인성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판사님들 진짜 인정 욕구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 판사님들의 사람을 개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판사들이 내가 판사인 것만으로도 만족하게끔 만들 것인가, 내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승진제도를 일단은 없앴었고,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없앴고, 평정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법원장이 이제 전적으로 했었는데,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 재판 당사자로부터의 평가가 오히려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을 잘해서 평정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재판을 잘해서 평정을 잘 받는 게 아니라 법원장한테 잘 보이면 평정을 잘 받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자. 다면 평가하고 정말로 재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끔 이제 평정제도를 이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제도를 하나하나 건드리고 있는데 아마 핵심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좀 수평화시키고 그리고 판사들이 정말 인정욕구를 버릴 수 없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재판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지나친 엘리트 코스로 이어지는 이거는 다 해체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고등부장 없애자, 행정처 탈판사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계고 계속 이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재량을 줄이고 약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사실 인사제도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긴 해요. 네. 관련하는 걸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 애초에가 그 사법이랑 행정이 왜 결탁을 했는지 사법농단이 왜 있었는지를 뜯어보면 결국은 상고법원 설치라고 법관 해외 파견 확대라거나 나름대로 양승태가 자기 조직의 이익을 그렇죠. 재판의 결과랑 결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사권 확보를 위한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 상고법원 설치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그 법관 판사님들도 되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분분했죠.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상고법원 설치는 일단 진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대법원이 처리를 하는 건수가 4만 건 정도 돼요. 1년에. 4만 건인데 그래서 대부분은 다 한 줄짜리로 판결이 나가요. 예, 기각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인 처리 건수, 고민을 하면서 처리하는 처리 건수도 보면은 엄청 많아요. 그 대법관 한 명당 떨어지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대법원이 처리하는 건수보다 월등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좀 대법원 판결다운 멋있는 판결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대법원 상고제도에 대해서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만 건을 갖고 있냐.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고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았는데 뭐 예컨대 대법관 증언 대법관을 지금 14명인데 한 명은 법원 행정처라 빠질까 13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 25명에서 뭐 크게는 정말 뭐 100명까지 늘리자 이런 논의가 있어요. 한 100명 늘리면 이런 거거든요. 독일처럼 대법원을 다 나누자. 민사대법원, 형사대법원 이런 식으로 나누자. 이런 논의인 거고 뭐 24명 정도까지는 지금 법원을 좀 더 그러니까 대법원을 좀 키우는 거죠. 이런 대법관 증언론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예컨대 고등에서 좀 상고부 같은 걸 만들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고등에서 좀 쳐내자. 그리고 또 상고 허가제를 하자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고 허가제 플러스 대법관 증언론이 찬성인데 상고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고심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이슈, 헌법 위반이라든지 중요한 법리 변경 같은 일정한 이슈가 있는 것들을 대법원이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게끔 하자. 그래서 상고심에 들어오는 그 심리 대상을 줄이는 거죠.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상고법원이었어요. 상고법원은 뭐냐면 예컨대 미니 대법원 같은 걸 만들자는 거거든요. 미니 대법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막 다 쳐내고 진짜 대법원은 거기서 중요한 것만 하자 이런 거였어요. 상고법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실질적인 사심제가 나오는 것도 좀 문제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고법원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우리의 대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대법원이 정말 중요한 사건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미 연방대법원 같은 판결 같은 멋있는 판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한마디로 하면 두 개의 체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뭐랄까 가벼운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상고법원과 그 위에 이제 더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으로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상고법원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판사들이 봤을 때 이런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 세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물론 제청을 하지만 국회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물론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을 지 맘대로 해오긴 했어요. 그래도 사실 제도적으로는 적어도 이게 완벽한 대법원장의 이 인사권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은 상고법관들이 사실상 대법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사건에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니까 그걸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고등부장 위에 승진 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지 아니면 대법관 증언을 원하는지 국민들이 상고 허가제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되게 뜬금없이 상고법원제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판사들이 그걸 언제 알았냐면 보도가 돼서 알았어요. 우리 대법원이 상고법원제를 추진한다는 걸 기사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판사들도. 그랬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대법원장 인사권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등부장보다 더 높은 고등부장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 되면은 법원 망한다. 사법관리가 너무 심해지고 더 판사들이 대법원장 바라기가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상고법원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대법원장 인사권만 세지고 그리고 또 경안사건, 중앙사건을 대법원이 이제 픽하겠다는 거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일단은 법원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법원 내부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을 수정을 한 어떤 상고법원 아니라는 게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공청회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시민사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때 대법원은 되게 급했어요. 그 상고법원안이 나온 게 2014년인가 그랬거든요. 2013년, 14년.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017년이었죠. 근데 이제 행정처는 뭘 하고 싶었냐면 2015년 말에 이걸 통과시키고 싶었어요. 1년 만에. 그러면 법원의 의견 수렴이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이고 없는 거죠. 1년 만에 이 안을 입법을 통해서 통과를 시킨다? 그러니까 정부랑 접촉을 한 거예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아니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길 원해서 국회에 접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 쪽이랑 계속 이제 상고법원 가지고서는 딜이 들어가고 국회에도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국회의원 명단 해가지고 반대하는 쪽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판사님들이 생각보다 머리는 똑똑한데 정치판에 굴러보지 않았잖아요. 그 예측 문서들이 다 틀렸어요. 난 너무 슬펐어. 하려면 좀 제대로나 하든가.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입법을 해야겠다라고, 빨리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정부 입법을 하든 국회 입법을 하든 뭘 하든 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정부랑도 얘기를 하고 국회랑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상고법원 자체는 지금도 뭐 이게 완전한 악이다, 완전한 선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상고법원만의 장점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대법원이 좀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 서울농단 사태가 계속 그 국민과 한국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판사 사회 내부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판사회의의 역할이 판사회의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탄희 판사의 업무가 있으면 판사회의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 판사회의의 역할 는 어땠고, 판사회에서 뭐 유 판사가 직접 했던 역할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다거나, 그리고 그렇다면 판사회의가 앞으로 그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사회의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그러니까 미래 예방을 위해서도 판사회의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지. 그래요. 궁금한데 지금 로스쿨은 한 반인가요? 아니면은 뭐 1학년은 1학년 반이 있고 2학년 반이 있고 뭐 그런 건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로스쿨에서 만약에 반이 있다고 치면 그 반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뭔가 부당한 일이 생겼거나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회의 같은 거 하나요? 학생회관에서? 학생회의? 잘 돼요? 회의 같은 거 잘 돼요? 잘 모르겠죠. 내가 법원 와서 느낀 건데 판사님들이 정말 회의하고 토론하는 걸 못해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재판도 사실은 우리는 되게 단독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판사회의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된 건 이게 몇 차 파동인지 모르겠다. 하여간에 박시한 대법관님 나갔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간 몇 차 파동 때 몇 차 파동 때 이제 그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도입을 시킨 게 판사회의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장 수석부장으로 이어지는 이 사법행정의 사법 관료들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판사들은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도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주장에서 도입이 된 게 판사회의예요. 이것도 하여간 어떤 파동의 결과였어요. 몇 차 파동인지 이제 헷갈려요. 1차, 2차, 3차, 4차 파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비장하게 어쨌든 간에 판사들이 다 연판장 돌리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입이 된 게 판사회의였고, 판사회의가 왜 중요했냐면 사무분담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예컨대 중요한 재판부가 있잖아요. 예컨대 뭐 중앙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큰 사건들 다 몰려들잖아요. 거기에. 관할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대기업 사건 많이 몰려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법원장님이, 지금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법원장님이 믿을 수 있는 판사를 거기에 앉혀요.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판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의 가 이렇게 철학과 성향을 같이 하는 판사인 거죠. 뭐 대법원장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이 그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통제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물에 재판이 될 수 있게끔 인사권자가 재판부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그 당시에 만약에 대법원이 좀 보수적이면은 보수적인 사람이 그게 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재판들이 다 보수적인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무분담회를 어떻게 배치하냐, 어느 재판부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장이 단독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판사들의 문제의식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사들이 스스로 논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법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사무분담을 배치를 하겠다. 이런 반로에서 나온 게 판사회의였어요. 당연히 판사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님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니까. 그래서 판사회의가 되게 용기 있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근데 판사회의를 워낙에 법원장님이랑 윗사람들이 하여간 싫어하니까 또 판사님들 눈치 보이잖아요. 법원장님 평정권자인데 싫어해. 판사회의 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판사회의 도입되고서 엄청 형해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수기처럼 돼버렸어요. 그냥 법원장님이 판사회의 한다 그러면 법원장님이 한 30분 말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박수치고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회의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판사회가 이제 살아난 게 2017년도예요. 그 이탄희 판사님 얘기 나오고 나서 각급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진상규명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옛날 같았으면 이러면 이제 연판장 나왔어요. 연판장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판사님들께서 몇몇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께서 이걸 판사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자. 진상규명 요구를 의결을 하자. 라고 했고, 그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같은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을 엄청나게 설득을 해서 법원장님 싫어해. 당연히 싫어해. 법원장님 싫어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판사회의를 열어서 의결이 하나가 나왔고, 그 의결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다른 법원에서도 의결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의결하고 저희 법원에서도 제가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부장님들, 판사님들 막 설득을 해서 어쨌든 간에 임시소집 요구를 해가지고 판사회를 했죠. 근데 그때 우리 법원은 되게 법원장님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판사회에 되게 우호적인 분이었어요. 지금 현 대법원장인데. 그래서 그때는 적어도 우리는 법원장이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 판사회를. 대신 수석부장이 반대했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해가지고 이제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가 살아난 게 2017년도였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판사회가 진짜 많이 열렸어요. 예. 전국에서 판사회를 1년 동안 한 10번쯤은 했을걸요. 무슨 일 나왔을 때마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판사회가 좀 활성화가 됐고, 그러면서 판사들이 각급 법원 판사회의로는 부족하다. 전국 차원에서도 판사회가 열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2017년도에 사실 판사님들이 판사회의를 통해서 설립의 의결의 뜻을 모은 게 전국법관대표회의였고, 그래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뭐 법원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초반이라서 잡음이 많아요. 예, 대표 누가 가냐부터 시작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거 할 수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제 2017, 2018, 2019 이제 3년차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저는 2017년도, 2018년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춘천지방법원 대표로서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되게 느낀 건 뭐냐면, 판사회의 우리 하면 보통 한 5시간 하거든요. 5시간 동안 뭘 하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막 자꾸 수정하고 막, 이 가이냐, 그러니까 조사가 가면 안 되고 는이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에, 왜냐면 법조인이니까. 그런 것들부터 하고 막, 우리가 이 의결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냐, 이런 것들 다 논의를 하고요. 사무분담 회의 제대로 하면은 정말 하루 종일 걸려요. 예. 너무너무 판사님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면은 아침 9시부터 한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동안 의결을 한 3개쯤 하면 많이 해요. 예. 정말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도 따지고 들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장난 아니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그래도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문화 자체가 판사들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 그 입장이 다른 거를 자존심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빨리 감정 싸움, 그리고 또 뭐 기수 차이가 좀 나면은 부장님들은 배석들이 건방지다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리고,
막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법원장님 노골적으로 판사회의는 싫다는 의미를 막 말을 하고 또 법원장님이 사회자인데 사회자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장님의 의견이 너무 많아. 막 판사회 할 때마다 법원장님은 싸워야 되고 막 이게 뭐지?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판사회가 각급 법원에서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 게 판사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너무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 판사님들이. 근데 그래도 조금씩 지금,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해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냥 법원장님이 그냥 정해주면 되지. 우리가 이걸 우리끼리 조정을 해야 되냐, 이런 판사님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예,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민주주의, 시끄럽고 시간 오래 걸리는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적이고 강한 독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빨리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2017년을 계기로 해서 지금 판사회가 조금씩 열리면서 확실한 건 법원장님의 재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법원장님이 자기가 원하는 판사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재판부에 꽂아 넣는 거를 잘 못해요. 판사님들이 적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판사회를 통해서 부당하다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가 형성이 2017년도에 급속도로 됐어요. 앉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저희 법원에서 제가 법원이 살 길은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활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사법행정권자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건 부당하다라고. 근데 그러려면 판사님들이 좀 더 토론을 하고 좀 더 시끄러운 민주주의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쿨 분들이 좀 그거 익숙하게 여기서 교육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되려면 우리의 집단도 민주적이어야 돼요. 로스쿨에서도 어떤 문제가 해결했을 때 가능하면은 회의체를 만들고 회의체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토론과 공론을 거쳐서 어떤 문제 해결을 도출을 해내는 그것도 절차도 적법하게 세워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사실은 저는 로스쿨 단계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안 배우신 분들이야. 왜냐면 사시도 혼자 공부해. 연수원 때도 솔직히 혼자 공부하죠. 예, 그 연수원 때는 그땐 교수님들이 거의 왕이었거든요. 교수님들의 의견에 뭐 터치를 못해요. 예. 그리고 법원에 와서는 또 사법행정권자의 의견에 따르고 토론을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론을 정착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거 연습이거든요. 스스로 규율을 만들어보고 그 규율을 집행하고 규율이 잘못됐을 때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견제하고 이런 민주주의 연습을 저는 로스쿨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우리 언제까지예요? 나는 솔직히 6시에 시작된다는 말만 듣고 끝나는 시간 못 들었어. 저기 지금 이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공익법률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사가 괜찮은 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좀 해주고 네. 이제 그 판사의 경험하고 이제 사실 엮어서 얘기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법조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10년 경력을 있어야지 이제 법원을 들어오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입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 활동을 그러니까 아예 인권 변호 쪽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그 공익 법인들이 있어요. 뭐 공감이나 뭐 몇몇 단체들이 있거든요. 해마루나 뭐 이런데. 그런데 가셔서 이제 활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 큰 로펌에서도 공익법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동천이라든지 이런데 화우랑 태평양이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활동을 하셔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로펌을 가시거나 개업을 하셔도 가끔씩 1년에 뭐 하나 정도는 공익소송을 자기가 수임을 해서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필 받으면은 뭐 헌재 위헌재청도 한번 해보고 그런 변호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에 그런 조금은 그래도 기본권 보호에 치중하는 변호 활동을 좀 정기적으로라도 꾸준히라도 하신 분들이 법원에 들어온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판사의 역할은 좀 그렇거든요. 변호사는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가예요. 예, 기본적으로 사업가 내지는 뭐랄까 펌에 들어가면 사실은 정말 을도 아니에요. 을, 갑을, 병, 정 정도 돼요. 예. 정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변호사는 공익적인 역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돼요. 돈 버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변호사들에게는. 그리고 사업에서는 어쨌든 승패가 있고요. 클라이언트로 정말 천하의 개차반 같은 사람을 클라이언트로 받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사라면. 그렇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죠. 판사는 돈을 버는 직업도 아니고요. 영업을 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판사는 가장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규범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판사들이 사실 다양해야 그래야 다양한 관점들이 판결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장애인인 판사, 성소수자인 판사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나중에는 모아져서 대법원에서는 하나의 규범 해석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1심 단계에선 정말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사실은 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연수원 때는 선배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언니 오빠들이 공부 연수원 성적 안 나오면 공익변호사나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난 그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공익소송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인권은 단 한 번도 우리 인류 역사상 자연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옛날 인류들은 사실 사람 죽이는 것도 다 가능한 시대였잖아요. 노예도 죽이고 그랬었잖아요. 인권은 항상 발견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도 인권 아닌가? 이것도 인권인 것 같아. 이것도 보장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발견되어 오면서 규범화된 역사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을 할 때는 현 상태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시키는 역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사실은 그러니까 똑똑하다기보단 정말 열정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공익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승소 가능성이 생겨요. 끈기와 열정과 능력이 다 필요한 게 사실은 공익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법률가로서 트레이닝 하기에도 정말 좋은 게 공익소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꼭 공익법인을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되지만 기회가 되면 언제나 헌법소송도 한번 해보고 공익소송도 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건이라도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해보시면 사실은 일단 정말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기면은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변호사로서 잘하는 거예요. 법원을 설득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분야, 특히 마이너한 분야들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였을 때 나는 사실 법원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법관 임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그리고 또 그게 정말 나는 좋은 판사가 될 수 있는 자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경험만큼 좋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 만약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좀 의도적으로 공익소송을 어떤 분야든 상관없어요. 박경신 교수님이 하는 오픈넷 막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를 고민하게 되는 사건을 한 달에 1년에 한 건이든 2년에 한 건이든 상관없으니까 좀 기회가 될 때는 의도적으로 좀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원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지금의 우리 법원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이 충족되고 훨씬 더 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법원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된 다음에 그런 걸 배우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런 것들 좀 아시고 나중에 법원에 들어오시면 훨씬 더 좋은 법원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법원에 들어가고 싶어 해야 돼요? 나는 판사는 플러스 질문. 그러니까 본인은 판사로서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그러니까
판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판사로든 뭐 하여간 개인으로든 이 사회에 기여하고 기여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렇다면 계속 판사로서 남을 건가요? 아니면 나와서 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그거 진짜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판사직에 되게 만족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판사는 돈을 안 벌어도 되고요. 영업을 안 해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영업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사건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판사는 맘만 먹으면 승진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재판은 계속 할 거거든. 굳이 고등부장, 이제 고등부장 없어졌지만 굳이 고등법원 안 가도 돼요. 1심에서 재판해도 정말 할 거 많거든요. 대법관 굳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1심에서도 정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판사를 하면서 신경 써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하고 또 좋은 재판을 하고 규범적 해석을 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가 헌법적인 가치에 맞게끔 규범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기여를 조금이라도 할 것인가. 요것만 고민하면 되는 직업이에요. 이건 엄청 사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옳은 판단을 내릴 것인가만 고민하면 되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진짜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사직에 되게 만족을 하는데 그 외에도 어쨌든 간에 뭐 판사직은 살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일단 잘릴 걱정이 없고요. 예,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그렇다고 조금 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 월급이 막 로펌, 대형 로펌, 막 김앤장 같은 데서 버는 데보다 훨씬 적지만 그렇다고 해도 판사 월급 절대 적지 않아요. 예, 사는데 충분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일도 보면은 내가 뭐 범인을 잡으러 직접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좀 활동적이진 않아요. 활동적이고 사람 많이 만나고 이런 직업은 아닌데 하여간에 나쁘지 않아요. 판사라는 직업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저는 판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판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싶어서 판사님들이 오셨으면 좀 좋겠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되게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 돈 벌고 싶으면 판사하면 안 돼요. 돈 벌고 싶으면은 사업을 하거나 변호사를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뭔가 되게 뭐랄까 사회정의를 구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빡세게 들면 이것도 판사에 좀 안 어울려요. 차라리 검찰이 나아요. 판사는 좀 균형자의 지위에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직업은 아니에요. 막 열정적인 직업은 아니거든요. 항상 양측을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판사의 직업에 대해서 대신에 내가 돈도 뭐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고 직업도 되게 안정적이니까 어쨌든 간 내가 내 재판을 잘 해서 내 재판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 재판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조금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전 판사가 됐으면 좋겠고 판사가 막 정의의 화신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판사가 되면은 소박하게 난 재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판사도 할 수 있지만 딴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사고가 나요. 내가 판사도 할 수 있지만 정치인과 같이 입법을 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판사는 그냥 재판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법관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난 판사가로서 재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판사로 있을 거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저는 실제로 2015년도에도 한번 사직을 할 생각을 했었고요. 2017년도부터는 계속 사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전 진짜로 판사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여기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나가면 돈 잘 벌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 법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판사로서
문제없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판사를 할 것 같아요. 예컨대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원이 다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면 전 사직서 냈을 것 같아요. 그 법원에서 제가 판사를 있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언젠가 뭐 시대가 바뀌어서 사법관료하고 너무 심해져서 판사가 법원장 눈치 보면서 재판을 해야 될 때가 만약에 온다. 그럼 전 판사 안 하겠죠. 그렇게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해도 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엄마 아빠 뭐 엄청나게 중병에 걸렸는데 부모님이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판사 월급을 안 된다. 그럼 나가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판례를 만들고 싶다. 공익소송하려고 법원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어쨌든 간에 판사로 있는 동안은 판사로서의 역할과 직무윤리에 충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호사로 나간다. 돈을 벌려고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로 나갔을 때 어떤 변호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대기업 전문 변호사 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판사로 있는 동안은 판사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질문.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읽은 자료 중에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저기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불타는 공익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항상 권하고 싶지 않다는. 그러니까 불타는 열정을 10년 동안 다 태우고 오세요. 10년쯤 태우면 이제 법원 오고 싶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네. 항상 교시 끝나고